니들 아버지가 나한테 킬러를 붙였다. 파스칼 디에트리슈 장편 소설 마피아가 여자들 1장. 그녀는 전화벨 소리에 별안간 꿈에서 깨어났다. 정막 속에 3차례 신호음이 울리다 잠시 조용해지더니 곧 다시 울렸다. 미셸은 한쪽 뺨을 베개에 묻은 채 몇 초 동안 그대로 있었다. 어둠 속에서 거울의 반사광이 눈에 들어왔고 침대 옆 협탁에 놓인 전자시계의 환한 숫자가 6시 53분을 알렸다. 그녀는 침대 위 빈자리를 손으로 더듬어 보았다. 위장이 조여드는 것 같았다. 병원이 아니라면 누가 이 시각에 전화를 하겠는가. 미셸은 불길한 예감에 휩싸인 채 자리를 털고 일어나 잠옷 차림으로 몸을 떨었다. 전날 마신 포도주 때문에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다. 복도 끝 서랍장 위에 놓인 전화기가 눈에 들어온 순간 미셸은 남편의 죽음을 알리는 전화라는 확신이 들었다. 전화기에 다가가 잠시 숨을 가다듬고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아캄포라 부인 사뮤엘 박사입니다. 주무시는데 깨운 건 아닌지요? 아니에요. 미셸은 거짓말을 했다. 바로 알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전화드렸습니다. 남편분이 혼수 상태에 빠지셨습니다. 미셸은 심장이 조여들었다. 아직 죽지는 않았지만 죽은 것과 다르지 않다는 뜻이었다. 남편분의 병세를 고려하면 그나마 최상의 경우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의사가 말을 이었다. 고통 없이 떠나실 겁니다. 자기가 뭐라고 레오네에게 어떤 게 좋고 나쁜지 판단한단 말인가. 레오네는 남편 이름입니다. 체온으로 따뜻해진 플라스틱 수화기를 움켜쥔 미셸의 손가락에 경련이 일었다. 두 다리는 마치 홍학다리처럼 앙상한 뼈 막대기가 돼버린 듯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면회는 가능한가요? 그녀가 물었다. 물론입니다. 지금은 집중치료실에 계십니다. 미셸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흡사 자동 인형처럼 부엌으로 걸어가 가장 가까운 의자에 앉았다. 창밖에선 알프스산 뒤로 펼쳐진 불그스레한 노을빛을 뚫고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멀리서 오늘의 첫 화물열차가 덜커덕거리며 철로를 지나는 소리도 어렴풋이 들려왔다. 미셸은 병에 얼마 남지 않은 포도주를 잔에 마저 따랐다. 그녀는 레오네가 입원한 뒤로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그가 퇴원해서 집에 오면 끊을 생각이었다. 하지만 이제 양을 2배로 늘리든지 더 독한 꼬냑이나 그라빠를 마시게 될 것 같았다. 그라빠는 포도주를 만들고 남은 찌꺼기로 만든 브랜디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금요일 저녁이면 남편과 함께 이탈리아 레스토랑에 가서 빨간색과 흰색 체크무늬 식탁보가 덮인 테이블에 앉아 그라빠를 마셨다. 포르치니 버섯 파스타나 카넬로니를 먹고 나서 그라빠를 마시면 기분이 좋았다. 그런데 요즘은 곧바로 취해버렸다. 알코올은 어떤 상황에든 다 어울리는 놀라운 물질이다. 미셸은 잔을 든 채 거실로 가 소파에 주저앉았다. 오래전에 찍은 레오네의 사진을 보면서 그를 처음 만난 45년 전을 떠올렸다.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시절. 핸드폰도 없고 텔레비전 채널도 2개뿐이고 요구르트도 유리병에 넣어 팔던 지금은 상상도 안 되는 시절이었다. 마들렌과 루시엥 페라지 부부의 집에서 바비큐 파티가 열린 날이었고 그날 레오네는 정원 안쪽 햇살 아래 서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그릴 위에 꼬치구이를 돌렸다. 와인색 폴로 셔츠에 다트 팬츠를 입고 은목걸이를 걸고 올백으로 넘긴 검은 머릿결이 니스칠을 한 듯 반들거렸고 입에는 담배를 물고 있었다. 미셸은 첫눈에 레오네가 마음에 들었다. 그녀는 그에게 조금 다가가서 뛰어난 솜씨로 바비큐 구이 시범을 보이는 사람을 구경하듯 그가 바비큐 포크를 다루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레오네는 과묵해 보였고 중간중간 아니스 술을 홀짝였다. 당시 미셸은 레오네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했다. 만일 알았더라면 조심스럽게 자리를 피해 테라스로 가서 다른 여자들과 수다를 떨었을 테고 지금쯤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있을 것이다. 회계사나 엔지니어와 결혼해 열심히 일을 하고 겨울에는 스키장으로 여름에는 코트다쥐르 해안으로 휴가를 떠나지 않았을까? 하지만 미셸은 레오네 아캄포라에 대해 전혀 들은 게 없었다. 반경 수 킬로미터 내에서 레오네를 모르는 사람은 그녀뿐이었을 것이다. 레오네는 처음엔 별 관심 없는 척했지만 이내 그의 금속성 눈길이 미셸을 향했다. 그는 레어가 좋아요? 아니면 미디엄? 하고 물었었다. 미셸은 흘러내린 원피스 어깨끈을 당겨 올리며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다. 미디엄이 좋아요. 전 미셸이라고 해요. 당시 미셸은 아직 어렸지만 자기 주장이 확실했다. 레오네는 미셸의 그 결단력 있는 태도가 마음에 들었고 진한 초록빛 눈동자, 끝이 살짝 들린 코, 활주로처럼 길게 뻗은 다리가 좋았다. 그런 타고난 아름다움은 미셸의 가장 큰 무기였다. 미셸은 한숨을 내쉬며 잔을 비우고는 잠시 후 일어서서 넉나간 표정으로 집안을 여기저기 서성였다. 이 익숙한 공간을 돌아다니고 싶었다. 그리고 레오네의 물건도 하나씩 살펴보았다. 산과 관련된 책들, 시가 상자, 탁자 위에 놓인 스포츠 신문, 벽에 걸린 사실주의 그림들, 수집해놓은 레코드판들. 레오네가 집에 있을 때면 거실에 늘 음악이 흘렀다. 미셸은 문득 남편이 좋아하던 노래를 병원에서도 듣게 해줘야겠다고 생각했다. 다니 브리앙을 좋아했지. 그녀가 중얼거렸다. 다니 브리앙은 튀니지 출생의 프랑스 가수라고 합니다. 보나마나 사랑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네를 듣고 싶어 할 거야. 방으로 돌아온 미셸은 블라우스로 갈아입으며 카펫의 무늬를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레오네가 구단주로 있던 FC 그르노블의 로고였다. 레오네는 축구 스타 페드로 말라로다를 코치로 영입하겠다는 야심찬 꿈을 꾸기도 했다. 이 책에 등장하는 유명 인물들은 실제 인물이 많은데요. 요 페드로 말라로다는 이제 만들어진 인물입니다. 엄청 유명한 축구선수로 가정된 인물입니다. 말라루다를 처음 만난 건 그가 나폴리 구단 코치로 있을 때였고 이후 레오네가 병석에 눕기 전까지 두 사람은 밀란에서 있었던 저녁 모임 자리에서 꽤 여러 번 만났다. 최근 말라루다는 한 업소에서 대준 코카인을 복용한 상태에서 무슨 충동이 일었던 건지 서빙하던 직원을 쟁반으로 때려 눕혔다. 다분히 다혈질인 남자였다. 레오네는 연봉 외에 다른 특혜를 제공해서라도 말라로다를 이제르로 데려오고 싶어 했다. 이제르는 프랑스 동남부에 위치한 론 알프 지방의 주로 이들이 살고 있는 그르노블이 주도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아르헨티나인은 알프스 구장의 잔디를 밟을 수도 없게 되었다. 안타까운 일이다. 그가 이곳에 왔더라면 미셸이 이 고장을 대표하는 별미들을 맛보여 주었을 텐데
그리고 말라루다는 분명 루지 경기와 생마르슬랭 치즈, 라클레트를 좋아했을 것이다. 치즈를 녹여 먹는 스위스 요리가 라클레트라고 합니다. 레오네는 두툼한 입술을 다문 채 매끈한 얼굴로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의 몸에 연결된 기계들에서 몇 초 간격으로 소리가 울렸다. 아마도 레오네의 심장 박동 신호일 것이다. 미셸은 휘청일 듯 간신히 그에게 다가갔다. 뇌가 아주 느리게 작동하는 느낌이었다. 레오네. 미셸은 가만히 그를 불러보았다. 그 순간 미셸은 돌연 자기 자신에게서 빠져나와 마치 영화를 보듯 하얀 방 안에 있는 자신을 멀리서 지켜보는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핸드백을 꼭 끌어안은 채 어깨를 웅크리고 있고 레오네는 복잡한 기계장치들로만 세상과 이어진 채 병상에 누워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얼굴로 손가락을 가져다 대다가 숨결이 느껴지자 흠칫 놀랐다. 레오네, 나 왔어. 그녀가 나지막하게 말했다. 대답 대신 생체 신호 모니터에 음산한 곡조만이 이어졌다. 조금 전 혼수 상태의 환자에게도 감각이 남아있으니 자꾸 말을 걸어주라던 간호사의 말이 떠올랐다. 하지만 미셸은 혼잣말이 익숙하지 않았다. 의사들 말로는 당신이 그리 오래 못 버틸 거래. 하지만 난 안 믿어. 의사들이라 봐야 별로 아는 것도 없으면서. 그녀의 목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다. 레오네는 지금 보이기는 하는 걸까? 색채나 형태를 볼 수는 있을까? 산이 보이고 그 위에 쌓인 흰 눈이 보일까? 당신은 원래도 말이 많은 편이 아니었지만 이젠... 그녀는 한숨 지으며 가방에서 술 한 병을 꺼냈다. 그러고는 마개를 따서 병째 입에 대고 한 모금을 마셨다. 레오네는 자기 병상 머리맡에서 아내가 술에 취해간다는 사실도 알 수 없으리라. 그가 알면 치를 떨만한 일이었다. 레오네는 여자들은 조심해야 한다고, 특히 자기 아내는 그래야 한다고 믿었다. 레오네 아캄포라와 결혼한 여자가 자유분방한 모습을 보이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언젠가 레오네의 친구 집에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아간 자리에서 미셸이 같은 패밀리의 한 청년과 조금 친근하게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난리가 난 적이 있었다. 미셸에게는 절대 잊을 수 없는 일이었다. 미셸은 자기와 같은 나폴리 출신 청년과 고향 얘기를 하다가 나폴리 교회 동네인 스캄피아 이야기가 나와서 신이 났던 것뿐인데 레오네는 아내가 젊은 남자를 유혹한다고 생각했다. 화가 난 그는 아내의 손목을 움켜쥐고 그 자리에서 끌고 나갔고 차에 타자마자 턱이 빠질 정도로 세게 나귀를 갈겼다. 그날 미셸은 차 안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울었다. 미셸은 크리넥스를 한 장 뽑아들고 큰 소리로 코를 풀었다. 그 소리에 병실 벽이 흔들리는 것 같았다. 술 때문에 감각이 확장되면서 세상이 훨씬 더 소란스러워진 느낌이었다. 당신이 깨어나면 그땐 술 끊을 거야. 미셸이 말했다. 당분간만이야. 이 암흑 같은 시간을 지나는 동안만 마실 거라고. 어차피 당신이 이래라 저래라 할 처지는 아니잖아. 당신도 물건을 거래하기 전에 꼭 미리 써봤잖아. 안 그래? 설마 내가 아무것도 몰랐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
동공이 풀리고 말이 빨라지고 한 곳에 가만히 있지 못했으면서 당신은 그럴 때만 정원 일을 했잖아. 매번 잔디를 기가 막히게 빨리 깎았지. 미셸은 육지기가 이는 듯 블라우스 소매단으로 입을 닦았다. 내가 당신 대신 그러고 누워 있었으면 당신은 어떻게 했을까? 늘 내가 다 해줬는데 당신은 파스타 삶을 줄도 모르잖아. 다행히 딸들이 와서 도와주겠지. 착한 애들이니까. 그래, 난 어떻게든 헤쳐나갈 거야. 지금껏 늘 그래왔듯이 말이야. 당신이 감옥에 갔을 때보다 더 나쁘지 않겠지. 그땐 어린애들 챙기고 사업 챙기고 당신 면회도 다녀야 했으니까. 사실 당신이 나보다 먼저 떠나는 게 나아. 디나랑 알레시아한테 짐이 덜 될 테니까. 당연히 디나랑 알레시아는 마야광 보스인 마피아 레오네 아캄포라의 두 딸 이름입니다. 그 순간 미셸은 부부싸움 할 때마다 하던 말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오래 같이 산 부부는 늘 같은 걸 가지고 싸운다. 심지어 남편이 죽어 땅속에 묻힌 뒤에도 아내는 무덤 앞에서 똑같은 비난을 끝없이 쏟아낸다. 미셸은 레오네를 향한 책망을 잠시 멈추고 상황을 제대로 판단해보려 애썼다. 사실 좋은 측면도 있었다. 지난 몇 년간 레오네는 알츠하이머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었다. 최근에는 빚을 안 갚는 업자의 이름과 자기가 뇌물을 건넨 부시장의 이름을 혼동하기까지 했다. 부시장은 결국 병원에 실려갔고 소송을 피하기 위해 미셸은 부시장의 아내를 찾아가서 온갖 외교적 수완을 발휘해야 했다. 문제는 조직의 특성상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해도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전에는 조직원들이 늙고 병들어 망가질 때까지 오래 살지 못했으니 문제거리가 아니었지만 지금은 의학이 발전하고 그들의 사업이 합법적 경제활동으로 둔갑하며 기대 수명이 늘어났다. 이 지역의 대부였던 레모 람프레디가 은퇴하거나 건강 문제로 감형을 받고 나온 조직원들을 위해 최고급 요양원을 세우는 훌륭한 생각을 해낸 것도 그래서였다. 레모 람프레디 자신도 지금은 그곳에 가 있고 레오네 역시 혼수 상태에 빠지지 않았다면 그곳에서 말년을 보낼 예정이었다. 편한 실내복 차림으로 포커를 치고 불가리아에서 온 간호사들의 시중을 받아가며 말이다. 하지만 세상 일은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다행히 미셸은 장래를 걱정할 필요는 없었다. 마피아의 미망인들에게는 연금이 나왔고 평생 특별한 지위가 보장되었다. 조직 내에서 남자는 죽은 뒤에도 살아있을 때와 똑같이 쓸모있는 존재였다. 병실에 다시 침묵이 흘렀다. 이따금 복도를 지나가는 응급 카트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창밖으로는 당장이라도 비를 쏟을 듯한 보랏빛 하늘에 시커먼 구름대가 지나가고 있었다. 미셸은 그 구름들이 마치 현실 세계를 증명하는 마지막 물증이라도 되는 양 자세히 관찰했다. 그러다 문득 수화물 보관소에 짐을 맡겨두고 떠나는 사람들처럼 남편이 이 병실 안에 자기 육신을 두고 떠나버린 것 같아 마음이 심란해졌다. 2장 레오네와 미셸의 첫 딸 디나의 이야기입니다.
잠에서 깨고 나서도 침대에서 뭉그적대지 않으려고 디나는 일부러 허접한 음악만 내보내는 방송에 라디오 알람을 맞춰두었다. 오늘 아침에는 골드의 노래가 나왔고 1980년대에 인기 있었던 프랑스 락 그룹이라고 합니다. 골드. 그녀는 벌떡 일어나서 라디오를 껐다. 그러고는 비몽사몽간에 집에서만 입는 트레이닝복을 꿰입고 부엌으로 갔다. 덧창에 걸어둔 온도계가 영상 5도를 가리키고 있었다. 역시나 춥고 비가 내리는 11월의 궂은 날이었다. 난방 조절기에 눈금을 한 칸 올리고 나서 주전자에 물을 붓고 라디오를 켰다. 생테그레브에서 은행 강도 사건이 일어났다는 뉴스가 나왔다. 아캄포라 패밀리가 연루된 일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디나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어디선가 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죄책감을 느끼는 건 무척이나 피곤한 일이다. 이어서 날씨 예보가 시작되고 습도가 높을 거라고 했다. 디나는 라디오를 한 귀로 흘려들으며 오전에 사무실에서 열릴 회의를 생각했다. 안 봐도 뻔했다. 신임 단장 파트리시아가 한 주의 활동 내역에 대해 상세하게 발표한답시고 디브리핑, 벤치마킹, 피드백, 프로세스 등등 잘난 경영대학에서 배운 앵글로색슨 용어들을 늘어놓을 것이다. 다들 눈이 멍해질 때까지 회의가 끝없이 이어질 테고 동료들은 텅 빈 우주에 내던져진 듯한 공허감을 채우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수첩에 낙서를 끄적댈 테고 뱃속 위장들은 배고프다고 아우성칠 것이다. 디나는 한숨을 내쉬며 찻잔에 담갔던 티백을 건졌다. 실끝에 매달려 흔들리는 티백을 바라보다가 문득 몇몇 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교수형을 집행하고 있다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처음 인도주의 활동에 발을 들인 건 신념 때문이었다. 심리상담사가 지적했듯이 디나가 이 일을 시작한 건 아버지가 하는 일과 정반대라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았다. 긴급 구호단에서 연구원 일을 시작할 때만 해도 열정이 있었고 자신의 길을 찾았다는 확신도 있었다. 유용한 일을 하고 있다고 적어도 은행원이나 홍보 전문가의 일보다는 쓸모있는 일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점차 확신이 흔들렸다. 그간 숱하게 작성해온 가난에 대한 보고서들은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 세상 모두가 완전히 무관심하지는 않은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한낱 속임수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 보고서를 읽는 건 한정된 전문가들 뿐이었고 그들은 용어가 적합한지 수치가 정확한지 등을 꼬치꼬치 따지고 들며 자기들끼리 끊임없이 토론을 벌였다. 그러는 동안 온갖 지표들 뒤에서 정작 비참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은 잊혀져 갔다. 물론 가끔은 보고서가 어느 지도자의 책상까지 전달되기도 하고 그 지도자가 보고서에 눈길을 주기도 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세상은 절대 바뀌지 않았다. 결국 디나는 자신의 일에 대한 믿음을 잃었고 업계 전반에 과민 반응을 보이게 되었다. 자신이 맥주 기계의 레버를 조작하는 바텐더처럼 무심하게 보고서를 작성하는 동안 매일 새로운 활력으로 연구활동에 매진하는 동료들이 부러웠다. 타일 바닥에 놓인 화초들은 전부 시들시들해 보였다. 무화과 나무는 당장이라도 화분에서 튀어나와 세상을 하직하고 싶어하는 것 같았고 고무나무는 생기를 잃어 푸르죽죽했고 알로에는 장례식에 온 사람처럼 축 처져 있었다. 불쌍한 나무들. 디나는 비타민C 하나를 삼키면서 화초들한테도 영양제를 줘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동안 돌봐주던 주인이 이 집을 떠나자 모두 저렇게 된 것이다. 디나는 탁자 위에 굴러다니던 포스트잇과 펜을 집어들었다.
아침에 긍정적인 생각 한 가지를 종이에 적으면서 두뇌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성화해 볼 생각이었다. 여동생 알레시아가 추천한 방법이었다. 알레시아 말로는 그 종이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하루 종일 그 생각과 함께 다니는 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분에 따라 골라보라며 수많은 문장이 적힌 리스트까지 건네주었다. 예를 들어 잠을 설친 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는데 얼굴이 엉망이면 이런 문장을 쓸 수 있다.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 좀 더 일반적인 문구들도 있다. 예를 들어 매 순간이 새로운 출발이다. 알레시아는 마음을 밝게 하고 평정심 유지에 도움되는 소소한 처방을 많이 알았다. 몇 킬로그램이나 되는 마리화나와 코카인을 거래할 때도 나름대로 쓸모있는 처방들이었다. 알레시아는 심지어 페트병에도 사랑의 구절을 적어두고 키우는 식물들에다 음악을 들려주는가 하면 매주 태극권 수련도 했다. 디나는 당장 눈에 띄는 효과는 없더라도 아무튼 긍정적으로 사고하는 훈련을 해보기로 했다. 사실 마티웨와 헤어진 뒤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고 가장 간단한 방법은 콘센트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게 아닐까 하며 주기적으로 자살을 떠올리기도 했다. 디나는 세상과 화해할 수 있게 해준다는 문장들을 훑어본 뒤 별다른 확신 없이 펜뚜껑을 열고 써나갔다. 나는 나를 둘러싼 것들을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본다. 현대 철학을 혼란에 빠뜨릴 위험이 없는 생각이었다. 그녀의 눈길은 아일랜드 식탁 위 믹서에 가 있었고 유달리 강렬한 눈빛으로 믹서를 응시했다. 디나는 종이를 주머니에 넣었다. 정말로 이 종이가 파트리시아가 몇 번째인지 알 수조차 없을 정도로 아프리카 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유럽연합의 입찰 공고에 대해 하염없이 설명하는 동안 냉정을 유지하게 해 줄까? 어차피 지원금은 수많은 중간 개입자들의 배를 불려줄 테고 정작 그 혜택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겨우 돈 냄새나 맡고 말게 뻔했다. 어떤 측면에서 관료 조직은 마피아와 다를 게 없었다. 10시가 되자 긴급 구호단의 전 직원이 회의실의 타원형 테이블에 둘러앉았다. 디나는 빈민 주거지역 전문가인 브리노와 영양실조 문제 전문가인 장 이브 사이에 앉았다. 두 남자는 콩고에서 열린 심포지엄에 참석했다 막 돌아왔다. 보나마나 최고급 호텔에서 연회도 줄지어 이어졌을 것이다. 브리노와 장 이브 그 둘이 해외 출장길에 미성년자 매춘부를 만나 흥청망청한다는 사실을 긴급 구호단 내부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지만 모두가 모르는 척했다. 인도주의 단체 내부에도 마피아 내부와 마찬가지로 침묵의 규율이 존재했다. 단장인 파트리시아에게 가장 중요한 규율은 직원들이 긴급 구호단의 이미지를 더럽히지 않는 것이었다. 기부가 끊기지 않도록 말이다. 또한 직원들은 최대한 수익성 높은 시장을 놓치지 말아야 했다. 그 외 나머지는 모두 부차적인 일이었다. 그런 점에서라면 파트리시아는 마피아 조직의 대부들과 완벽하게 합의를 이룰 것이다. 파트리시아는 파워포인트 화면을 띄우기 위해 흰색 스크린을 내렸다. 경영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발표 내용을 요약해서 화면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상대방이 자신의 발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굳게 믿었다. 파트리시아는 커피 젓는 막대를 질겅질겅 씹으면서 모두 자리를 잡고 앉기를, 의자 삐걱거리는 소리와 수런거리는 소리가 멎기를 기다렸다. 시작합시다.
파트리시아가 아이들을 다그치는 엄마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디나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온몸의 털이 쭈뼛 섰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그 순간 파트리시아의 등 뒤로 화면이 나타났다. 여러 입찰 공고에 대응하는 표준 절차를 정하기 위한 특별팀 구성건입니다. 올해만 벌써 8번째로 만들어지는 특별팀이었다. 직원들 모두가 그 팀에 끼지 않기를 빌며 숨죽이고 있었다. 유럽연합의 입찰 공고에 돈이 가장 많이 걸려 있으니까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12월에 시작되는 난민 수용건에 모두 관심을 기울이기 바라요. 그 다음은 장이부가 라다크 지역의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만드는 프로젝트에 대해 발언하도록 합시다. 사실 이번에 윌리 리재단의 혁신상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다음번 광고도 그 건을 주제로 잡을 생각이에요. 그 다음엔 각자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차례로 발표하고 마지막으로 베이루트에서 열릴 차기 인도주의 단체 대표 회의에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어떤 위치를 택할지 토론해 봅시다. 이 건물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가는 커피 자판기 옆에 건의함이 새로 설치된 것도 잊지 말고요. 회의 테이블에 둘러앉은 사람들 모두가 하나같이 일그러진 미소를 지었다. 디나는 관자놀이에 땀방울이 맺히는 걸 느끼며 아침에 생각을 적어둔 종이를 손에 꽉 쥐었다. 나는 나를 둘러싼 것들을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본다. 이런 상황에선 불가능한 임무였다. 디나는 친하게 지내는 동료 레슬리에게 고통에 찬 시선을 보냈다. 그때 비서가 문을 빠끔 열고 머리를 들이밀었다. 모두가 예정에 없이 찾아온 손님을 맞거나 긴급한 전화를 받기 위해 이 회의실을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을 품었다. 아캄포라 씨, 전화 왔어요. 급한 일 같아요. 이번 당첨자는 디나였다.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디나는 서두르는 티를 내지 않으려 애쓰며 일어섰다. 드디어 해방감을 느끼며 그녀는 사무실로 돌아와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디나, 아버지가 혼수 상태에 빠졌어.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디나는 심장이 조여오는 것 같았다. 입 밖으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의사 말로는 고통을 느끼지 못한대. 편안히 가실 거래. 아버지는 바닷가에서 물놀이하는 사람이 추위를 느끼며 조금씩 물속으로 들어가듯 죽음을 향해 가고 있었다. 지금까지 디나는 아버지가 자동차 사고를 당해서든 아니면 총에 맞아서든 아무튼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으리라 생각했었다. 마피아의 남자들은 대개 그렇게 죽었다. 어찌 보면 혼수 상태는 행복한 결말이었다. 우리가 교대로 병원에 가 있어야 해. 미셸이 말을 이었다. 의사 말이 가족 친지가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게 좋다고 하네.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 와서 상의하면 어때요? 그러자. 알레시아도 오라고 할게. 디나는 계속 멍한 상태로 수화기를 내려놓고는 힘없이 의자 등받이에 기대 앉았다. 자신이 있는 곳에서 멀지 않은 병원 침대에 아버지가 누운 모습을, 책상 위에 스테이플러처럼 의식 없이 누워있는 모습을 떠올렸다. 회의실로 돌아갈 용기가 나질 않았다. 디나는 비서에게 가서 오늘 하루 휴가를 쓰겠다고 알렸다. 그런데 막 사무실을 나서려는 순간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디나를 붙잡았다. 그녀는 바닥에 깔린 모켓에
다리가 들러붙기라도 한 것처럼 외투거리 옆에 한동안 그대로 서 있었다. 놀랍게도 조금 전 회의실에서 파트리시아의 말을 듣는 동안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이 마침내 명료해졌다. 디나는 망설이며 한 번 더 생각했다. 그리고 만일 이 계획을 실행에 옮긴다면 어떤 위험이 닥칠지 자문해 보았다. 마침내 결심이 섰다. 그녀는 컴퓨터 앞에 앉아 워드 문서를 열고 글을 써나갔다. 그들은 아프리카에 출장을 가서 미성년자 매춘부들과 밤을 보냈습니다. 만일 징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일주일 후 언론에 제보하겠습니다. 그녀는 문서를 출력하고 2번 접은 뒤 새로 설치된 건의함을 향해 단호한 걸음을 옮겼다. 건의함 안으로 종이를 밀어넣고 나자 놀랍게도 안도감이 들었다. 침묵의 규율이라는 족쇄에 묶인 채 자라온 디나는 선을 넘어서는 위반의 감동에 취했다. 디나는 집으로 돌아와 트레이닝복으로 갈아입은 뒤 우편물을 확인했다. 첫 번째 편지는 마티웨 앞으로 온 것이었다. 봉투에 인쇄된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속이 쓰렸다. 그 야비한 자식은 같은 회사에 인턴으로 온 여자와 바람이 났다. 친구와 영화를 보러 가기로 했던 그날 저녁에 만일 그냥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면, 그 둘이 함께 집에 있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면 디나는 영영 아무것도 몰랐을 것이다. 알레시아는 그 소식을 듣자 사람을 보내 마티웨를 손봐주겠다고 했다. 디나는 동생의 제안을 거절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전 남자친구가 야구방망이로 맞아 넓적다리 뼈가 박살나는 상상을 멈출 수 없었고, 그럴 때마다 겉으로 말은 못했지만 희열을 느꼈다. 디나는 마티웨 앞으로 온 편지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다음 편지를 살펴보았다. 아버지의 공증인이 보낸 편지였다. 무슨 일일까? 편지는 법률 용어 투성이었고 아버지가 시멘트 회사 지분 대부분을 자신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이었다. 상당한 액수였다. 아캄포라 패밀리는 산업 폐기물로 콘크리트를 생산해서 큰 돈을 벌었고, 그 돈을 미천으로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들을 덤핑으로 수주했다. 그렇게 맡은 공사는 다시 불법 체류자들을 고용하는 회사들의 하청을 주었다. 작업 현장에서 비계가 무너지는 바람에 3명이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다. 공증인이 보내온 서류를 보면서 디나는 욕지기가 일었다. 마피아는 이익이 생기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리지 않고 파고드는 암적인 존재였다. 그녀의 아버지는 단 한 번도 그것을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저 경제적 편의주의를 운운했다. 디나는 힘없이 편지를 내려놓으며 자신이 받을 유산을 어떻게 쓸지 생각해 보았다. 한 가지는 확실했다. 절대 긴급 구호단에는 기부하지 않으리라. 3장. 디나의 동생 알레시아의 이야기입니다. 알레시아는 일본풍 문양이 있는 가운 차림으로 아일랜드 식탁 앞에 앉아 베르가모트 차 향을 음미하며 창밖을 응시했다. 정원 맨 안쪽에 빼곡히 늘어선 나무들은 잎이 다 떨어졌고 타원형의 작은 연못은 얼어붙었다. 겨울은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이었다. 알레시아는 겨울의 색채가 좋았고 소박하고 최소한의 것만 남은 풍경이 좋았다. 그녀는 초연한 태도로 펜 뚜껑을 열고 메모장에 적었다. 나는 오늘 하루 동안 일어나는 사건들을 반갑게 맞는다.
그러고 나서 메모지를 뜯어 찻잔 옆에 놓고 종이에 적힌 생각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거지 같은 옷을 즐겨 입는 150kg의 돼지 같은 흑인 아왁스 루암바가 자꾸 생각나서 도무지 집중이 되지 않았다. 현재 아왁스 루암바가 활동하는 그르노블 지역은 2016년에 재개발이 결정된 저가 주택단지로 이탈리아인들이 가장 먼저 자리를 잡았던 곳이었다. 그리고 그르노블이 돈 되는 곳이라는 명성을 얻게 된 것도 우리 이탈리아인들 덕분이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아프리카인들이 대마초 거래 시장을 잠식해 들어왔고 이제 전체 거래의 절반 가까이가 그들의 수중에서 이루어졌다. 이탈리아 마피아 조직이 늙은 세대에서 젊은 세대로 교체되는 사이에 혼란을 틈타 루암바가 알짜배기를 차지해버린 것이다. 나이든 마피아들은 그 콩고인을 멸시했지만 그가 원숭이처럼 약삭빠르다는 사실만은 모두 인정했다. 알레시아는 루암바에게 암페타민 시장에 관한 협정을 제안하고 나흘째 답을 기다리는 중이었다. 그 멍청한 놈이 자기가 무슨 대단한 인물이라도 되는 줄 아는 걸까? 알레시아는 왠지 루암바가 고분고분하지 않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다. 루암바가 끝내 제안을 거절하더라도 전에 언젠가 조무래기 마약상 한 놈의 머리통을 샤워기로 박살냈을 때처럼 즉각적으로 대응하지는 않기로 다짐했다. 그러자 마음이 곧 가벼워졌다. 조직 내에서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면 충동을 자제할 줄도 알아야 한다. 이 세계에서는 공포심을 심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신뢰와 존경도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때 천천히 계단을 내려오는 아이들의 발소리가 들렸다. 아이들은 엄마의 볼에 건성으로 입을 맞춘 뒤 각자의 잔 앞에 앉았다. 알레시아가 두 아이에게 코코아를 따라주고 버터 바른 빵을 주었다. 마테오는 16살, 루이자는 13살이지만 알레시아는 두 아이를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대했다. 알레시아도 어쩔 수 없었다. 뭐든지 맞서 싸울 수 있지만 모성 본능만은 예외였다. 오렌지 주스 줄까?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개걸스레 먹어대기 시작했다. 마테오도 루이자도 엄마가 실제로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했다. 그녀의 아버지가 그랬듯이 알레시아도 일과 가정을 철저히 분리했다. 하지만 마테오는 언젠가 그녀의 셔츠에 묻은 핏자국을 본 뒤로 분명 의심을 품기 시작했을 터였다. 차라리 전부 털어놓는 게 나을까? 하고 알레시아는 자문했다. 만일 제 엄마가 마약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마테오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능숙하고 교육적으로 사실을 알려줄 방법이 없을까? 불행히도 심리상담 교사를 찾아가 조언을 구할 수는 없었다. 프랑수아즈 돌토라면 이런 질문에 대한 조언이나 해답을 내주려나? 프랑수아즈 돌토는 아동정신분석가, 우리나라의 오은영 선생님 같은 위치를 프랑스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알레시아가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 오렌지를 껍질까지 압착하고 있었다. 유리창 너머에는 새 한 마리가 날아와 그녀가 테라스 옆 개암나무가지에 매달아둔 비갯덩어리를 부리로 쪼아대고 있었다. 오늘 저녁엔 엄마가 태극권 하러 가. 알레시아는 식탁에 주스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학교에 다녀오면 아빠가 집에 계실 거야. 피자 만들어 먹으면 돼. 잠시 후 알레시아는 마테오와 루이자를 학교 앞에 내려준 뒤 마레샬 포슈데로로 접어들었다. 그 시간이면 늘 교통체증이 심했다. 요즘 자전거를 타고 다닌다던 디나의 선택이 옳았다. 하지만 자전거를 타고 거래처들을 돌아볼 수는 없었다.
지역 마약 거래상들 눈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사륜구동차 혹은 배기량이 큰 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과 같은 부류에 속하지 않았으니까. 하물며 그녀는 여자였기에 그런 식으로 튀는 행동은 피해야 했다. 그렇다고 불평할 수도 없었다. 이탈리아에서라면 마피아가 여자는 남자를 대동하지 않고는 회합에 참석할 수조차 없었으니까. 알레시아는 약속 장소에 남편 티에리를 데리고 가면 어떨까 상상해 보았다. 분명 그가 기절하지 않도록 손을 꼭 붙잡고 있어야 할 것이다. 알레시아는 버스 전용 차선으로 들어가 엑셀을 밟았다. 카페에 들러 카운터 자리에서 얼른 에스프레소 한 잔을 마시고 싶었지만 늦어도 10분 후엔 약국 문을 열어야 했다. 절대 늦어선 안 된다. 약이 떨어진 중독자들은 기다리는 걸 죽기보다 싫어했다. 흰색 가운을 입은 알레시아는 보건 분야 전문가답게 매끈하고 믿음직해 보였다. 그녀는 약국 진열대들을 살펴보면서 새로 나온 시럽 기침약 광고판을 어디에 세울까 궁리했다. 입구 쪽 칫솔 코너 옆에 세워두면 손님들 눈에 가장 잘 띌 것 같았다. 머지않아 비인두염, 편도염, 독감의 계절이 시작될 것이다. 분지 지형인 이 도시는 오염물질이 잘 빠져나가지 못해 병원균이 자라나기에 최적의 환경이었다. 알레시아는 아세롤라 정제와 자작나무 수액도 미리 준비해두기로 했다. 매해 늦가을에 접어들 즈음이면 그녀는 약국 손님들에게 면역력 증진을 위한 예방요법을 권했다. 마약 거래를 위장하기 위해 하는 일이긴 했지만 알레시아는 이 일을 좋아했다. 어릴 때 삼촌이 배에 총을 맞은 동료에게 응급처치를 해주는 모습을 본 날 알레시아는 의학 분야에 종사하기로 결심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의대에 갔다가 약학으로 전공을 바꿨다. 약국 같은 번듯한 매장을 가지고 있으면 사업상 이점이 많다는 사실을 재빨리 알아차린 것이다. 자동문이 열리며 소니가 들어왔다. 형광 노란색 운동복 차림이라 금세 눈길을 끌었다. 소니는 20살쯤 되어 보이는 청년으로 길고 마른 몸, 각진 얼굴에 옆머리를 귀 위쪽까지 민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었다. 분명 태어날 때부터 멍청이였으리라. 소니가 껄렁하게 껌을 씹으며 판매대로 다가왔다. 동종요법 약 사려고요. 동종요법 약이란 코카인을 뜻하는 암호였다. 코카인 가루는 벨라도나, 실리세아 혹은 세피아 약재로 둔갑되었고 희석 정도에 따라 9CH, 7CH 또는 5CH로 분류했다. 알레시아는 곁눈질로 약국 안을 살폈다. 직원 카롤린은 올리브유와 석회수로 만든 로션을 선반에 정리하고 있었고 여자 손님 한 명이 수면제 값에 적힌 글자들을 뚫어져라 읽고 있었다. 잠깐 기다려요. 알레시아는 사무실로 들어갔다. 탁자와 편안한 안락의자, 수납장 하나로 꽉 차는 창문 없는 10제곱미터의 공간이었다. 수납장에는 산탄총과 권총이 가득 들어있었다. 벽에 붙은 인체 경혈도를 들추자 가려져 있던 금고가 나타났다. 알레시아는 색색의 약통이 든 상자 하나를 집어들고 판매대로 돌아왔다. 반응이 어떤지 말해줘.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새로 들어온 물건이야. 이걸 해보면 이 구역 중독자들이 전부 우리한테 몰려올 거야. 소니는 약의 무게를 가늠해 보면서 살짝 웃더니 곧바로 약국을 나섰다. 조금 전 알레시아가 세워놓은 광고판에는 눈길도 주지 않았다. 알레시아는 카롤린을 의식하며 흘깃 바라보았으나 카롤린은 아무것도 못 듣는 척 하는데 이미 익숙했다.
카롤린, 난 뒤에 가서 주문 좀 넣을게요. 알레시아가 말했다. 손님 좀 받아줘요. 사무실에 들어간 알레시아는 긴장을 풀기 위해 의자 등받이에 머리를 기댄 채 눈을 감았다. 그리고 머릿속으로 앞으로 처리해야 할 일들의 목록을 작성했다. 우선 루안바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까지 답을 달라고 압박할 것. 다음엔 마르세유의 공급책 마리오니를 닥달해서 수브텍스와 메타돈 주문량을 배로 늘릴 것. 둘 다 마약성 진통제의 이름입니다. 최근엔 날씨가 안 좋아 모두들 컨디션이 바닥을 쳤다. 그리고 마테오의 치과 진료를 예약하고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아버지의 상태도 확인해야 했다. 알레시아는 의자 깊숙이 몸을 묻고 머리를 비우려 애썼다. 그동안 그녀는 마피아 사업과 약국 일, 그리고 가정까지 챙기며 진정한 여성 경영자가 되었다. 다행히도 조직력 하나는 타고났고 그 덕에 시간을 쪼개 긴장을 풀기 위한 나름의 비법으로 매주 태극권과 요가 수련까지 해왔다. 아무리 생각해도 약국을 연 건 훌륭한 생각이었다. 아버지 세대가 돈 세탁을 위해 생로랑 강변로에 늘어선 20곳 남짓의 피자집들을 이용하던 것에 비하면 분명 훨씬 영리한 방법이었다. 그르노블 사람들 중에 그 피자집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모르는 사람이 없었지만 약국은 달랐다. 5년 전 그녀가 약국을 차리겠다고 하자 아버지 레오네는 천재적인 생각을 해낸 딸을 자랑스러워하며 기꺼이 돈을 대주었다. 약국이라니. 그로서는 절대 하지 못한 생각이었다. 이제 이 지역 중독자 중에 알레시아의 약국에 가면 물건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약국은 마약 거래에 적합한 장소였다. 알레시아가 한동안 상념에 빠져 있을 때 전화벨이 울렸다. 알레시아, 나다. 어머니였다. 알레시아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혀 벌떡 일어나 자세를 고쳐 앉았다. 아빠는 좀 어때요? 오늘 아침에 혼수 상태에 빠졌어. 이런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다. 오늘 저녁에 디나네 집에서 저녁을 먹기로 했는데 올 수 있니? 알겠어요. 7시쯤 갈게요. 수화기를 내려놓은 알레시아는 책상 위에 팔꿈치를 괴고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가만히 앉은 채 가슴속으로 들어오는 공기의 흐름에 집중하면서 심호흡을 했다. 그러고는 아침부터 주머니 속에 소중히 지니고 다닌 메모지를 꺼냈다. 나는 오늘 하루 동안 일어나는 사건들을 반갑게 맞는다. 하지만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탁자 위에 널려있던 처방전 더미를 밀어서 허공에 날려버렸다. 오늘 저녁 태극권 수업에 빠져야 하다니. 4장. 미셸은 병실의 안락 의자에 앉아 코를 골고 있었다. 그때 노크 소리가 3번 들려왔다. 레오네의 가장 친한 친구 베르나르였다. 두 남자가 알고 지낸 지는 50년이 넘었고 아캄포라 가족에게 베르나르는 식구나 다름없었다. 미셸, 내가 방해한 건 아니죠? 아니에요. 잠이 덜 깬 미셸이 정신을 차리려 애쓰며 대답했다. 들어와요. 와줘서 고마워요. 베르나르는 마치 환자를 깨울까봐 염려하듯 조심스럽게 문을 닫았다. 그는 벗어진 머리에 헌팅 캡을 썼고 콧수염이 흡사 빗자루처럼 억세 보였다.
셔츠 목깃 위와 귀 주변에 희끗희끗한 털이 나 있었다. 베르나르는 침울한 눈빛으로 친구 앞에 가만히 섰다. 아, 불쌍한 친구 같으니. 그가 탄식하듯 말했다. 베르나르의 묵직한 손이 미셸의 어깨에 놓였다. 그 순간 두 사람은 동시에 서로 한때 연인이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이미 오래전에 깊이 묻어버린 일이지만 뜨거운 사랑의 추억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처음 시작된 건 레오네가 사업차 이탈리아에 가 있는 사이 베르나르가 정원 일을 도와주러 왔을 때였다. 미셸은 잔디를 깎아준 베르나르를 위해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왔고 두 사람은 함께 테라스의 안락의자에 앉아 정지된 듯 미동조차 없는 측백나무 산 울타리를 바라보았다. 그 계절이면 녹색과 노란색을 띠는 산 풍경이 저 멀리 펼쳐졌고 땡볕이 내리쬐고 숨막히게 더웠다. 그르노블은 대기순환이 잘 되지 않는 분지 지형이다. 베르나르의 검지가 한순간 미셸의 손을 스쳤고 그들은 약속이나 한 듯 거실로 달려갔다.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기 전 소파에서 급히 사랑을 나누었다. 그 후로 레오네가 멀리 떠나 있을 때마다 같은 일이 반복되었다. 마치 레오네와 그들 사이에 확실한 경계선이 그어져 있어야만 서로의 몸을 더듬을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레오네가 더 이상 출장을 떠나지 않게 되자 두 사람의 밀회는 저절로 끝났다. 레오네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지 두 사람 다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의사 말로는 가장 편안하게 죽음을 맞는 거래요. 얼마나 더 버틸 수 있대요? 정확히는 모르죠. 오래가진 못한대요. 불쌍한 친구 같으니. 베르나르는 같은 말을 되뇌었다. 당신은 괜찮아요. 미셸이 대답했다. 아직 실감이 안 나요. 베르나르는 비탄에 젖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레오네에게 한 점 비밀도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에게 레오네는 형제나 다름없었다. 같은 고등학교를 다녔고 같은 농구팀에서 호흡을 맞췄으며 알프 듀에즈와 샹루스와 세트로의 스키장 슬로프를 함께 누비고 다녔다. 레오네 역시 베르나르를 단 하나뿐인 진정한 친구로 여겼다. 레오네에게 베르나르는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다. 같이 일하는 동료들은 언제 그의 등에 칼을 꽂을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베르나르는 꽃집을 운영했고 마피아 세상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레오네는 베르나르만은 신뢰하고 거리낌 없이 뭐든 털어놓았다. 레오네가 병상에 눕기 전까지 두 사람은 주말마다 산간 호수를 찾아다니며 함께 낚시를 했고 겨울에는 크로스컨트리 스키를 즐겼다. 미셸은 자꾸 입이 마르고 관자놀이가 지끈거렸다. 그저께만 해도 통화를 했는데. 베르나르가 다시 입을 열었다. 좀 횡설수설하긴 했지만 정신은 멀쩡한 것 같았어요. 전에 했던 약속을 꼭 지키라고 확인하기까지 했으니까. 무슨 약속을요? 베르나르가 점퍼 주머니를 뒤지더니 봉투를 꺼냈다. 처음 발병 사실을 알고는 나한테 일을 하나 부탁했거든요. 나중에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거든 편지 한 통을 동물보호협회에 보내고 이 편지는 당신한테 전해주라고. 동물보호협회예요?
아마 기부를 하려는 것 같아요. 놀랄 일은 아니네요. 최근 들어 가족보다 개들한테 더 관심을 쏟았으니까. 그런데 이건 뭐죠? 유언장인가요? 글쎄요. 어쨌든 동물보호협회에 꼭 먼저 편지를 전하고 나서 이 편지를 당신한테 주라고 했어요. 당신이 이걸 읽을 때 꼭 곁에 있어 달라고도 했고, 매우 중요한 일 같더군요. 유언 같아요. 미셸은 미동도 없이 누워있는 남편을 불안한 눈길로 바라보며 편지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봉투를 뜯어 파란색 잉크로 쓴 글씨가 빼곡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미셸은 떨리는 마음을 달래며 편지를 읽어 나갔다. 미셸, 당신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죽었거나 죽음이 임박한 상황이겠지. 난 행복하게 세상을 떠나니까 너무 슬퍼하지 말길 바라. 당신은 훌륭한 어머니였고 사랑스러운 아내였어. 내가 집을 비운 날이 많았어도 당신은 날 배신하지 않았지. 다 알고 있어. 출장을 떠날 때마다 사람을 붙여 당신을 지켜보게 했거든. 다른 여자 같으면 아무 남자 품에나 안겼을 텐데 남편과 가장 친한 친구의 품도 나쁠 것 없고. 하지만 당신은 그러지 않았지. 우리는 천생연분인 거야. 살아서 그랬듯이 죽어서도 떨어질 수 없는 사이인 말이야. 그래서 난 당신과 함께 떠나기로 했어. 모든 걸 알아서 처리해 줄 사람 하나를 고용했어. 당신이 이 편지를 읽을 때면 베르나르가 이미 다른 편지를 전하고 왔을 거야. 그 사람에게 계획을 실행할 때가 왔음을 알리는 편지이지. 베르나르는 언제나 헌신적인 친구였는데 나 대신 고맙다고 전해줘. 모두 잘 될 거야. 우리 둘은 며칠 뒤면 다시 만날 거야. 그 옛날 외국에서 만나 연애하던 때처럼. 기억하지? 이번엔 내가 먼저 짐을 풀어놓고 당신을 기다릴 호텔 주소를 미리 알려줄 수 없지만 우린 분명 전국 어디에선가 재회할 거야. 어서 당신 곁에 영원히 머무르고 싶어. 사랑해, 레오네. 주신, 내가 고용한 사람이 절대 당신이 고통스럽지 않게 끝내주기로 했어. 추가 주신. 딸들을 위한 일도 다 처리해 놓았어. 디나에게는 시멘트 회사 주식을 물려주기로 했고 알레시아한테는 사업을 도와주기로 한 사람한테서 곧 전화가 갈 거야. 미셸은 멍한 눈을 들어 남편을 바라보았다. 레오네는 일요일에 텔레비전으로 스포츠 중계방송을 보다가 잠들었을 때처럼 미동도 없었다. 미셸은 자신이 읽은 내용을 믿을 수 없었다. 술을 너무 마셔댄 탓인지도 몰랐다. 피가 머리로 쏠리며 현기증이 일었다. 괜찮아요? 베르나르가 물었다. 미셸은 베르나르에게 편지를 건네준 뒤 여전히 멍한 상태로 화장실로 달려갔다. 그녀는 화장실 문을 걸어 잠그고는 수도를 틀어 얼음처럼 차가운 물에 얼굴을 적셨다. 이제 그만 현실로 돌아가야 했다. 미셸은 고개를 들어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았다. 젖은 머리카락에서 물이 흘러내렸다. 화장이 지워져서 푸르죽죽한 선들이 홀쭉해진 뺨 위로 가늘게 흘러내렸다. 미셸은 악몽을 꾸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심호흡을 크게 한 번 하고는 다시 병실로 향했다.
베르나르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두 주먹을 꽉 쥐고서 이마를 감싸고 있었다. 편지는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미셸은 편지를 주워들고 다시 집중해서 읽어보았다. 낱말들을 하나하나 따로 떼어서, 그리고 낱말들이 모여 만들어낸 문장들의 뜻을 이해하려 애쓰며 읽어나갔다. 하지만 만년필로 눌러 쓴 편지의 내용은 전과 같았다. 남편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나? 그렇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었다. 예전에 베르나르와 잠자리하면서 미셸은 만일 남편이 알면 관습대로 두 사람 모두 눈에 총알이 박힌 채 죽게 될 거라고 생각했다. 심지어 그런 확신이 베르나르와의 만남에 특별한 자극이 되기도 했었다. 사실 킬러를 고용하는 건 기업 인사 책임자가 직원 한 명을 해고하는 일만큼이나 남편 레오네에겐 일상적인 일이었다. 다만 방법이 좀 더 거칠고 절차가 덜 번거로울 뿐이었다. 분명 레오네의 수첩에는 숙련된 전문 킬러들 명단이 가득 있었을 것이다. 그는 원래 성미가 사나웠고 알츠하이머에 걸린 후로는 한층 종잡을 수 없었다. 병원에 입원하기 직전에는 집 열쇠를 찾지 못하자 권총으로 잠금 장치를 날려버리기도 했다. 베르나르는 털썩 주저앉았다. 그리고 마치 우스꽝스러운 장난감을 쳐다보듯 자기의 두 손을 바라보았다. 다른 편지도 당연히 전달했겠죠? 미셸이 물었다. 여기 오기 전에 들렀어요. 동물보호협회 사람 말로는 레오네의 뜻대로 곧바로 털이 빳빳한 닥스훈트를 찾는 공지를 올리겠다고. 그게 킬러에게 작전 수행을 지시하는 신호겠네요. 난 정말 짐작도 못했어요. 맙소사, 내 손으로 당신을 죽이는 꼴이 되다니. 베르나르가 울분을 참지 못하고 레오네가 누운 침대의 철제 난간에 거칠게 이마를 찧었다. 미셸은 그의 손목을 잡고 일으켜 세웠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얼이 빠진 상태로 마치 그들을 조롱하듯 평온하게 잠들어 있는 레오네를 바라보았다. 갑자기 베르나르가 레오네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얼굴을 후려치려 했다. 그만둬요. 아무 소용 없어요. 미셸이 소리쳤다. 베르나르는 숨이 턱끝까지 차오른 권투 선수처럼 헐떡였다. 창밖의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면서 창유리에 가느다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미셸은 한동안 침대 옆 협탁을 응시했다. 그곳에 누군가 가져다 둔 몽쉐리 초콜릿 상자가 놓여 있었다.